2026년의 쿠바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급여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아바나의 의사는 한 달에 $10를 집에 가져갑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고용된 택시 기사도 같습니다. 심장외과 의사, 유치원 교사, 물리학 교수 모두가 동일한 월급을 받습니다. 이는 뉴욕의 카페에서 커피 2잔을 마실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쿠바의 논리가 무너집니다. 달러로 팁을 받는 외국인 대상 식당의 웨이터는 한 달에 $300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아바나 호텔의 짐꾼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외국 화폐가 통용되는 호텔의 객실 청소부는 뇌신경 외과 의사보다 30배나 많은 수입을 올립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이중 구조 사회라고 부릅니다. 외국 돈으로 지불되는 서비스 직종이 쿠바를 의료 강국으로 만든 전문 직종 전체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2개의 부업을 뛰어야 합니다. 소아과 의사는 배급표로 물건을 사는 상점에 가지만 그곳은 거의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쿠바는 인구 1,000명당 4명의 의사를 보유하여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1인당 의사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영국보다 높고 미국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들은 지금 쿠바를 떠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이민을 떠난 100만 명 이상의 쿠바인 중 상당수가 의사였습니다. 떠난 사람들의 80%가 15세에서 59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국가 스스로 핵심 두뇌들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올드 아바나에 사는 한 남성은 지나가는 기자에게 매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달러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이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쿠바의 진짜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표면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지 의료 전문가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관광객이 단 1시간 만에 써버릴 때 사회 구조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쿠바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인간관계의 본질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지네테리스모라고 부릅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암묵적 계약이라 부르는 것을 바탕으로 현지인들이 외국인 방문객과 관계를 맺는 복잡한 사회적 역학을 설명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춤을 추며 동행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말하지 않을 뿐 종종 상당한 금전적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조건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 이면에 깔린 경제적 현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이민을 위한 전략적 경로로서 국제적 관계를 쫓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존재합니다. 최종 목표는 스페인이나 프랑스 또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결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카리브해 연안 국가 중 유례 없는 사회적 통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에만 이 나라는 2만 1천 건 이상의 합법적인 이혼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많은 경우 이혼의 원인은 애정의 상실이 아니라 전략적 출구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성공적으로 해외로 이주하고 나면 다음 단계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곧바로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 흔합니다. 2026년의 풍경 속에서 결혼의 의미는 크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낭만적인 서약이 아니며 점점 더 서류 형태의 여권이자 다른 삶으로 향하는 출입문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의사의 월급이 뉴욕의 커피 한 잔보다 가치가 없는 이유와 사랑이 이주 문제와 이토록 깊게 얽히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나라는 여러 면에서 아직도 1959년에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드 아바나의 어느 거리를 보더라도 시간 자체가 고장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만들어진 6만 대의 미국 자동차들이 아직도 이 도로를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절반은 1950년대에 제작되었습니다. 4분의 1은 194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4분의 1은 그보다 더 오래된 전쟁 전에 미국산 철제 자동차들로 광을 내고 땜질을 한 채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박물관에 있어야 할 1951년형 쉐보레가 이곳 아바나에서는 매일 승객을 태우는 택시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이 자동차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보닛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60년 동안 미국산 예비 부품을 구할 수 없었던 쿠바의 정비사들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 디트로이트의 8기통 엔진을 재조립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쿠바에서 1955년형 캐딜락의 보닛을 열면 캐딜락 엔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소련제 트럭에서 떼어낸 러시아제 라다,
또는 볼가 디젤 엔진이 원래의 미국산 차체에 조립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닛은 종종 뒷마당 주조소에서 고철을 녹여 만듭니다. 브레이크 부품은 세탁기에서 가져옵니다. 오직 이 작업만을 위한 지역 산업 전체가 존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생존 방식을 목격한 여행자들은 쿠바가 경제 제재 속에서도 오래된 독일 자동차들을 유지하고 있는 레바논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혹은 포르투갈의 빈티지 자동차들이 아직도 달리고 있는 앙골라와 비슷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상 그 어디에도 단일 연대의 미국산 강철 자동차가 이토록 많이 한 곳에 멈춰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기적조차 멈춰섰습니다. 새로운 연료 위기로 인해 이 오래된 기계들 중 상당수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히 멈춰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경제 봉쇄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주유기는 견뎌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시간 속에 멈춰 있는 것은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쿠바 가정집이든 주방 서랍을 열어보면 리브레타라는 작은 수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62년 3월 12일에 정부가 발행한 배급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급표가 2026년인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레타는 이제 세계의 마지막으로 남은 보편적 배급 시스템입니다. 모든 가족은 쌀, 콩, 기름, 설탕, 빵에 아주 적은 월간 할당량을 정해진 페소 가격에 받습니다. 문제는 한 아바나 언론인이 표현했듯이 배급 상점이 거의 항상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쿠바인들은 수첩을 꼭 쥐고 있지만 그 수첩 안에 식량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오락거리를 위해 쿠바인들은 훨씬 더 기이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용 인터넷이 너무 느리고 비싸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인 약 550만 명의 쿠바인들이 주간 패키지라는 시스템을 통해 영화, 연속극, 뉴스, 음악을 즐깁니다. 7일마다 약 4만 5천 명의 운반책으로 구성된 지하 네트워크가 1테라바이트 분량의 콘텐츠를 저장 장치에 복사하여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국을 걸어 다니며 전달합니다. 쿠바는 맨 바닥에서부터 오프라인 넷플릭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디지털 지도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쿠바인들은 섬에서 챗GPT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앱스토어에는 이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인 딥스크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쿠바의 기술 공백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앱 하나하나를 통해 조용히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이 고장나서 550만 명의 사람들이 콘텐츠를 손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면 그 드라이브를 충전할 전기마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가상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쿠바의 현실입니다. 2026년의 쿠바를 이해하려면 1991년을 알아야 합니다. 소련이 붕괴했을 때 쿠바는 연료와 식량, 그리고 경제적 생명줄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4년 만에 국가 전체 경제의 35%가 증발했습니다. 평범한 쿠바인의 체중이 20파운드나 줄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4만 명이 시력을 잃었으며 이는 의학저널 렌싯에 의해 확인된 재앙입니다. 수십만 명이 뗏목을 타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결코 해안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해 피델 카스트로는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자본주의의 바닷속에서 말입니다. 2026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월에 미국은 쿠바로 향하는 유조선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3월 16일에는 1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섬 전체가 전국적인 대정전으로 암흑에 빠졌습니다. 4개월 만에 발생한 세 번째 대규모 정전이었습니다. 병원들은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4월 3일 쿠바는 적극적인 외교회담의 일환으로 2,000명 이상의 수감자를 석방했습니다. 최근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방문한 한 여행 기자는 혁명 광장에서 평양과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시청자가 던질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쿠바는 1년 중 300일 동안 햇빛이 내리쬐는데 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잔인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수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경제 봉쇄가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쿠바에는 달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과거 공산주의 체제의 동지였던 베트남이 8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공원 4곳을 기증했고 쿠바 전역에 100만 개의 옥상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31개의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료도 전기도 물도 없이 한 나라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쿠바는 60년 동안 버텨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십시오. 1958년에 쿠바는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인구는 불과 65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29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임금 수준은 전 세계 8위였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아일랜드보다 높았습니다. 호주보다도 높았습니다. 스페인이나 일본의 2배에 달했습니다. 영국보다 1인당 의사수가 많았습니다. 기대 수명은 선진 유럽 국가들과 맞먹었습니다. 텔레비전 보급률에서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 1위였고 1인당 수상기 대수로는 전 세계 5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컬러 방송을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심지어 일본보다도 빠른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쿠바의 황금기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이곳을 700마일의 놀이터라고 불렀습니다. 금주법 시대에 미국인 관광객은 6배나 급증했습니다. 야바나는 라스베이거스에 필적하는 호텔 요트클럽 카지노들로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곳에서 공연했습니다. 해밍웨이가 그곳에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이면에는 썩어가는 부패가 있었습니다. 마피아 두목 마이어 렌스키와 럭키 루치아노가 카지노를 운영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자국민들보다 그들과 더 많은 협상을 벌였습니다. 고급 호텔 옆에는 빈민가가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유흥 경제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카지노는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책이 종종 누락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33년에서 1952년 사이 쿠바에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19년 동안의 위태로운 민주주의였습니다. 26년 동안의 번영이었습니다. 1952년 미국은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여 플렌시오 바티스타를 독재자로 세웠습니다. 부패에 고통받던 쿠바인들에게 카스트로는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29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졌던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방금 목격한 그런 나라로 전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을 속인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는 탱크를 타고 아바나로 입성하며 해방자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념을 너무나 완벽하게 숨긴 나머지 쿠바 공산당조차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권좌에 올린 연합 세력은 압도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이고 반공산주의적인 성향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중앙정보국이 몇 달 동안 그를 연구했습니다. 현재는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중앙정보국의 최고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는 카스트로는 공산주의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강력한 반공투사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냉전 시대 최대의 정보 실패였을 것입니다. 단 9개월 만에 카스트로는 1500개의 새로운 법률과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임대료를 낮췄습니다. 오랫동안 약속했던 토지 개혁을 단행하고 섬에 있던 미국의 거대한 자산들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쿠바 땅에 있는 3개의 미국 소유 정유소에서 소련산 석유를 정제하도록 했습니다. 엑손 스웰 텍사코는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 이를 거부했습니다. 카스트로는 같은 주에 그 정유소들을 국유화해버렸습니다. 미국도 방역에 나섰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2월 7일 전면적인 경제 봉쇄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1992년시가 에피셔나도 잡지에 글을 기고한 케네디의 공보비서관 피에르 셀린저에 따르면 케네디는 서명 전날 셀린저에게 쿠바산 프티 우프만 씨가 1000개를 구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셀린저는 다음날 아침 1200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케네디는 미소를 지으며 책상을 열어 봉쇄 법령을 꺼낸 뒤 서명했습니다. 64년이 지난 2026년에도 그 봉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쿠바가 얼마나 엄격한지 이해하기 위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에 한 미국인 유튜버가 드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항에서 2시간 반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경찰은 드론을 압수하기 전에 10장 분량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카스트로가 남긴 통치는 이미 그렇게 우리 곁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후 쿠바의 지도자는 현대 역사의 그 어떤 인물보다 더 많은 비밀 암살 계획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러 정보기관이 50년 동안 630번이 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전략 중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2016년에 90세의 나이로 자연사했습니다. 전된 방법들을 보면 당시 지정학적 갈등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이 붙으면 폭발하도록 조작된 시가부터 그가 자주 가는 산호초 지대를 겨냥해 치명적인 생물학적 화학 물질을 바른 특수 잠수복에 이르기까지 전략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조개 껍데기처럼 위장한 폭발 장치를 두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탈모를 유발하는 약물이나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방해하기 위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심리적인 계획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었다고 알려진 마리타 로렌츠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독극물을 숨긴 채 그의 방에 들어갔지만 지도자는 그녀와 직접 마주했습니다. 극도로 긴장된 순간에 그는 오히려 자신의 무기를 그녀에게 건네주며 임무의 목적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치적인 명령보다 개인적인 감정이 더 강하게 작용했고 그 계획은 포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외에도 이 지도자는 기록적인 연설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혁명 광장에서 진행된 그의 가장 긴 대국민 연설은 무려 7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또한 1960년 유엔에서 한 4시간 29분짜리 연설은 오늘날까지도 해당 기관의 공식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980년 마리엘 항구가 갑자기 개방되면서 단 6개월 만에 1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플로리다로 떠나는 대규모 이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떠나는 무리의 대부분이 전과자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훗날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역사적인 이동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회적 지형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십 년 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민을 떠났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출국을 위해 현대적인 디지털 기기와 앱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세대의 반복을 보여줍니다. 1959년에는 바다를 통해 떠났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2024년에는 21세기 최신 기술에 의지해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카스트로는 자신을 겨냥한 638번의 음모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최우선 수출품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사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쿠바의 의료 서비스 수출은 1년에 11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이는 쿠바가 관광업으로 버는 돈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쿠바 의사들이 국가 전체 외화 수입의 46%를 차지한다고 추정합니다. 쿠바는 자동차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석유도 수출하지 않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을 수출합니다. 가장 놀라운 거래는 이것입니다. 최근까지 2만 1,700명의 쿠바 의사들이 하루 10만 배럴의 베네수엘라 석유를 받는 조건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일했습니다. 일부 평가에 따르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의사 교환 거래입니다. 쿠바는 의료 기술을 연료와 맞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기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가 끊겨 병원 운영이 멈추는 상황 속에서도 쿠바는 자체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소브라나 플러스라는 이 백신은 유증상 질병에 대해 92.4%의 효능을 보였고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100%의 예방 효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영국 의학 저널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쿠바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 유일하게 완전한 자체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낸 국가입니다. 그런 다음 쿠바는 이 백신을 수출했습니다. 베트남, 이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로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은 이를 개발도상국 생명공학 기술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계산은 이렇습니다. 쿠바는 인구 1,000명당 4명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은 6명입니다. 그러나 그 쿠바 의사들은 국가 시스템이 새로운 의사를 배출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나라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정부는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방식을 조용히 바꾸어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의 세계 시장 가격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된 국내 총생산은 하룻밤 사이에 38%나 치솟았습니다. 국제경제학자들은 이를 창조적인 회계 처리라고 불렀습니다. 쿠바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할 때 그 숫자들조차 조작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의사 거래에서부터 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바에서 태어난 가장 놀라운 생명체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벌새입니다. 춘춘시토 또는 꿀벌새라고 불리는 이 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새로 꼽힙니다. 무게는 6g으로 미국의 10센트 동전 하나보다 가볍습니다. 몸길이는 5cm에 불과합니다. 날갯짓은 초당 80번에서 200번 사이로 움직입니다. 심장은 1분에 최대 1260번 뛰는데 이는 지금까지 측정된 척추동물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매일 자기 몸무게의 절반에 해당하는 먹이를 먹습니다. 알의 크기는 완두콩 한 알만 합니다. 이 꿀벌새는 지구상 다른 어느 곳에서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쿠바에만 존재합니다. 이 새의 학명인 멜리수가 엘레나는 1850년에 쿠바에서 이 새를 처음으로 기록한 영국인 기술자의 아내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또한 쿠바는 쿠바 악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야생에는 약 3천 마리 정도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물 밖으로 수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바의 가장 깊은 경이로움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1961년 쿠바는 현대 역사상 가장 야심찬 문맹 퇴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해 이 나라의 문맹률은 23%였습니다. 1961년 말 단 12개월 만에 문맹률은 9%로 떨어졌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교육 캠페인 중 하나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10만 명의 젊은 쿠바인들이 외딴 시골 마을로 파견되어 교과서도 없이 랜턴 불빛에 의지해 글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쿠바의 식자율은 99.8%에 달합니다. 전 세계 상위 2위 안에 드는 수치입니다. 미국보다 높습니다. 영국보다 높습니다.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연료도 없고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식자율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쿠바의 핑카 비히아에서 2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노인과 바다를 집필했습니다. 그의 청동 조각상은 여전히 라플로리디타 술집에 배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1939년에 문을 연 트로피카나 캬바레는 당시 1750석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공연장이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곳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넷 킹 콜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195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이 아바나의 원조 공연장 이름을 그대로 딴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트로피카나 라스베이거스가 딸이라면 쿠바의 트로피카나는 어머니인 셈입니다. 그리고 1966년 오직 카스트로만을 위해 만들어진 그의 개인용 시가 코히바가 탄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982년이 되어서야 그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가는 돔페리뇽 샴페인과 나란히 최고의 럭셔리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쿠바는 알리시아 알론소를 배출했습니다. 그녀는 19살의 나이에 3번의 망막 수술을 받고 거의 시력을 잃을 뻔했습니다. 침대에 1년 동안 마비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침대 시트 위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스스로 발레를 익혔습니다. 그녀는 결국 최고의 수석 발레리나로 성장했고 쿠바 국립 발레단을 설립했습니다. 쿠바는 타필로 스티븐슨이라는 복서도 나왔습니다. 그는 1972년, 1976년, 1980년 올림픽 복싱에서 3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미국은 그에게 프로로 전향하여 무하마드 알리와 싸우는 조건으로 $500만 제안했습니다. 그는 800만 쿠바인들의 사랑에 비하면 100만 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쿠바 밖에서 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2년 아바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쿠바는 올림픽 복싱에서 37개의 금메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네, 살 때 체스를 배운 호세 라울 카파블랑카 역시 쿠바 출신입니다. 그는 1921년에 세계 체스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1916년부터 1924년까지 8년 연속으로 단 한 번의 토너먼트 경기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쿠바의 농담 하나가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해외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쿠바 오케스트라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사중주단입니다. 이 나라는 재능을 밖으로 수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인재들을 잃어버리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들은 일상생활의 관습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한 금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인 관광객은 쿠바 정부가 소유한 어떤 사업체에서도 돈을 쓰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영 호텔도 안 됩니다. 국영 식당도 안 됩니다. 국영 기업이 만든 청량 음료도 마실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4일부터 발효되는 쿠바 제한 목록과 별도의 쿠바 금지 숙박시설 목록을 강화하는 국가 안보 대통령 각서 5회 서명했습니다. 쿠바의 국가대표 요리인 레콘도 있습니다. 통돼지의 마늘 신맛이 나는 오렌지 소금, 그리고 큐민을 문질러 바릅니다. 그런 다음 탁 트인 불 위에 철사 그물 침대를 달고 돼지를 매답니다. 4시간 동안 요리사는 온도 조절기나 정밀한 기계 없이 불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그물 침대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중간쯤 익었을 때 돼지를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 껍질이 과자처럼 바삭하게 구워집니다. 카사바 가루라는 단 한 가지 재료만으로 구운 납작한 빵 카사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요리법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상륙했을 때 타이노 원주민들이 그의 선원들에게 제공했던 음식이 바로 카사베였습니다. 오늘날 바야모 지역의 카사베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리법은 무려 532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추민 냉곤도 있는데
이는 동부 지역인 유무리에서 매 주말마다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춤의 동작들은 농사일을 흉내낸 것입니다. 많은 쿠바의 학자들은 이 춤이 현대 살사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까지 팔라다레스라고 불리는 개인 소유의 식당은 쿠바에서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평범한 주택 안에서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주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현재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식들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들은 75년간의 혁명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무역 봉쇄와 극심한 경제 위기, 그리고 대규모 인구 유출의 시기마저도 견뎌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전통들이 2026년에 다가올 위기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26년 쿠바는 중대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가능한 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 타결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개혁을 조건으로 경제 제재가 완화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붕괴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서서히 무너지거나 순식간에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1959년에 멈춘 상태로 60년을 더 버티는 길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최근 한 전문가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필요한 구조적인 개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곧 그들의 개인적인 권력과 특권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3일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과 미국 정부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 외교적 상황은 매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에 따른 선의의 표시로 4월 3일까지 2,000명 이상의 수감자가 풀려난 것은 대단히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는 매우 냉혹합니다. 현재 쿠바는 서방우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대규모 이민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쿠바인의 평균 연령은 42세입니다. 이는 미국인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의사 군대를 길러냈던 이 나라에는 이제 그들을 대체할 아이들이 부족합니다. 아바나에 사는 한 쿠바 여성은 길을 지나가는 미국인에게 쿠바와 미국은 영원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1950년대에 갇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뿐입니다. 지상 낙원을 약속했던 혁명이 일어난 지 75년이 지났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제국의 폐허 속에서도 1,910만 명의 쿠바인들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살사를 추며 1951 년형 쉐보레를 수리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60년간의 경제 봉쇄도 쿠바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합의로 이 섬을 구해내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최종적인 봉쇄로 이 나라를 묻어버리는 사람이 될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국가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파헤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쿠바의 시간은 멈추어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결코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